노을질 무렵 삶은 다시 피어난다.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는 성장 수업. 오늘부터 나를 위해 울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마음을 담다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책은 출판사 추수밭에서 펴낸 박성만 저자의 오늘부터 나를 위해 울기로 했다 입니다. 박성만 저자는 특유의 담담하고도 따뜻한 어조로 상처 입은 내담자들에게 위로와 나아가야 할 길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자 난관을 극복하고 자유를 찾고 있는 이들의 사연도 담아서 삶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용기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다운 삶을 찾고 성장하기 위한 이야기 심리학. 오늘부터 나를 위해 울기로 했다. 더는 착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착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이유였을까요? 지금은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저소득 가정을 방문할 때면 사비를 들여서라도 아이를 간식을 사다 주어야 할 것 같아 이를 실천에 옮깁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속한 크고 작은 모임에서는 꼭 희생을 해야 제 할 일을 다한 것 같습니다. 한때는 이 일이 즐거웠는데 이제는 지칩니다. 그래도 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료들은 저에게 천사라고 하는데 저는 좋은 일만 해야 하는 천사가 얼마나 힘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천사도 날개를 떼어내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가 많을 겁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동생을 돌보며 엄마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것과 제 아내 천사는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에 대한 헌신도 좀 지나칩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천사에게도 가끔은 악마 연습이 필요하다. 착한 사람 콤플렉스보다 더 강한 것은 구세주 콤플렉스입니다. 전자는 내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후자는 세상의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전자는 마음만으로도 가능합니다. 후자는 자기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그 중간에 당신이 있습니다. 당신은 자기 희생을 할 때마다 묘한 쾌감을 느끼고 거기서 중독성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딘가에 우뚝 서 찬사를 받는 감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당신은 다시 아래로 굴러떨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기 위한 자기 희생의 일을 찾습니다. 당신의 그런 행동은 주변의 온도를 1도 올렸겠지만 자신의 체온은 2도 떨어뜨렸습니다. 만약 세상에 당신 같은 사람이 30%가 넘는다면 70%는 거기에 서서히 동화될 것입니다. 당신을 돌보는 천사도 세상에 충분히 있을 것이고, 그럼 당신은 소외당하지 않고 천사의 일을 계속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실제로 천사 같은 사람의 비율은 3% 정도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경의를 표합니다. 당신 덕분에 위로받고 일순간이라도 기뻤던 사람들은 많습니다. 당신은 천사입니다. 그러나 천사도 가끔은 악마 연습을 해야 현명한 천사가 됩니다. 악마를 모르고는 천사도 될 수 없습니다. 지금 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은 자기 만족일 뿐. 중년 이전에는 열정만 있으면 자기 신념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이 일이 헌신할 가치가 있는지, 또한 자신에게 맞는 것인지 되묻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자신에게 해가 된다면 멈춰야 합니다. 나에게는 해가 되면서 남에게는 득이 되는 일. 하늘은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남은 이익이고 나는 손해라면 그 일은 결코 선한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스스로 희생함으로써 고통스러운 만족을 얻으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남을 위해 희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희생은 자기 쾌락을 위한 이기주의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당신은 타인을 위해 선한 일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자신을 위한 선한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작은 선행이 타인을 일순간 만족시키기는 해도 그들의 삶을 바꿔놓지는 않습니다. 나의 감정을 살펴볼 때가 왔으니 그 일을 좀 줄여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남은 에너지로 자신에게도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그 일은 당신의 아동기 콤플렉스를 보상해 주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당신은 엄마가 필요했던 시기에 그의 부재를 느꼈고 먹고 싶은 간식을 마음껏 사 먹지 못했습니다. 그 간식을 나의 아동기와 같은 시절을 겪는 아동들에게 제공하며 기쁨을 얻은 것입니다. 보상행위는 자신을 만족시킬 수는 있지만 성장을 이끌어내지는 못합니다. 내가 살아야 타인도 살릴 수 있다. 착한 사람 콤플렉스는 어린 시절에 받지 못한 인정을 받아내려 착한 사람 가면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 구세주 콤플렉스는 어린 시절에 받지 못한 돌봄에 대한 보상으로 내가 세상의 엄마가 되려는 것을 뜻합니다. 두 가지는 서로 얽혀 있습니다. 엄마는 모신이라 불릴 만큼 초능력에 가까운 힘이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에너지를 몰았습니다. 그러다가 중년이 되면 지쳐 모신이 아닌 아이가 되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그제야 가던 길을 멈추고 자기를 점검합니다. 그때가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남의 허기를 채웠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허기를 채울 때입니다. 남편과 아이들은 당신의 과한 돌봄에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즐겨 했던 일인데 나는 지치고 타인은 짜증낸다면 그 일을 중단하라는 신호입니다. 자녀를 향한 무조건적인 희생은 오히려 자녀의 영역에 대한 침범이 되어 자녀의 공격으로 돌아옵니다. 엄마는 그로 인해 상처를 입습니다. 엄마가 그 행위를 중단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상처 입은 어린아이를 분리하여 성장시키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더 돌봄을 받아야 했을 어린 나이에 당신은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동생을 돌보는 엄마 역할을 했습니다. 한창 욕구불만을 발산하며 사춘기 소가리를 해야 할 나이에 소가리 할 수 없는 동생의 엄마가 된 겁니다. 당신은 당신의 소가리를 들어주고 도닥거려줄 엄마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결핍가정의 아이들에게 그런 엄마가 되어줌으로써 상처 입은 당신 내면의 어린아이를 돌봤습니다. 당신으로 인해 세상은 조금 더 밝아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신의 빛을 충전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이 살아야 타인도 살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라니요? 내면의 소리를 들으세요. 어떻게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아직 준비가 덜 됐거나 삶의 태도를 바꾸기가 두려워서 되는
핑계입니다. 방법은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저는 심리상담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수도 없이 받습니다. 책 한 권만 봐도 어떻게는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를 묻는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를 실행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실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내면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슬퍼하지 못한 슬픔을 만나야 할 때, 타인에게 향했던 에너지를 거두어들이고 자신에게 돌리세요. 남아있는 에너지로 당신 안에 소가리를 만나고 어린 시절에 충분히 슬퍼하지 못한 슬픔을 만나세요. 욕구를 참아가며 엄마 역할을 해왔던 어린 시절의 분노를 만나세요. 그때는 몰랐던 왜 내가 엄마가 되어야 하나 하는 마음으로 원통해하고 화를 내야 합니다. 내 돌봄의 수혜자인 아버지와 동생을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잠깐은 이런 불편한 감정도 만나야 합니다. 불편한 감정에서 좋은 감정도 나온다는 것을 당신은 이해해야 합니다. 미움이 사랑과 하나인 것처럼요. 이제 때가 왔습니다. 지금 홀로 서기를 하지 않으면 이후의 삶은 강박적으로 변하거나 우울해질 것입니다. 정신 에너지를 외부에서 걷어들여 내면으로 향하는 사람은 누구나 수행자입니다. 중년에는 누구나 수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의식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원형이 그 삶을 수행자의 길로 안내합니다. 그래서 카리용은 내면의 소리를 들으라 했습니다. 내면에서 충만한 자기를 만나기 전에는 외적 선행을 중단하세요. 억압된 소가리는 낯선 감정으로 방출되고 그 자리는 잔잔한 평화로 채워집니다. 의식의 지평은 더 넓어집니다. 그러고 나서야 자기 조절이 가능한 착한 사람도 세상의 엄마도 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보상이 아닌 소명에서 행위가 나옵니다.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내가 정말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내면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요? 하늘이 주신 위대한 능력을 저에게 묻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바로 그 질문을 한 당사자가 해야 할 노력이 있습니다. 밖의 일은 잠시 중단하고 조금만 더 내면으로 침잠하세요. 하루 30분이라도요. 그 소리를 따를 용기면 충분합니다. 먼저 참된 자기로 살겠다는 열망이 있으면 어떻게는 그에 맞게 주어진다는 것을 당신은 배울 겁니다. 대상관계 이론 두 번째. 사람은 성숙한 관계를 지향한다. 시기심과 질투.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이상한 것일까? 아픈 게 당연하다. 형제가 땅을 사면 어떨까? 돈은 피보다 진하다. 그것도 배 아프다. 왜 그럴까? 인간의 무의식에는 시기심이 있고 누구나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 어디 가서 배우자와 자식 자랑을 하면 팔불출이라 한다. 이유는 상대의 시기심을 자극해서다. 그래봤자 관계에 득이 될 게 없다. 시기심은 생애 초기에 유아가 무한한 보고로 경험하는 엄마 젖가슴에서 최초로 발생한다. 먹어도 고갈되지 않고 다시 채워지는 젖가슴. 유아에게는 그런 보고가 없다.
정신분석학자 멜라니 클라인은 타인에게는 있고 자신에게는 없는 것으로 인해 이자 관계에서 시기심이 생긴다고 했다. 시기심은 양의 문제로 누구에게나 있고 상대가 가진 좋은 것을 파괴하려 든다는 점에서 심하면 정신병 증상을 유발한다. 시기심 맞은편에는 감사가 있다. 시기심보다는 감사 쪽으로 중심을 이동한 사람을 건강한 사람 또는 인격자라고 한다. 현자는 시기심이 아예 없는 사람이 아니다. 중심축을 감사로 더 이동시켜 시기심을 삶의 일부로 소화하여 자유로워진 사람이다. 짐작하기로는 세상의 현자가 0.1%라면 인격자는 10% 정도이다. 그러니 어디 가서 상대의 시기심을 유발하는 일은 삼가해야 한다. 90%는 귀가 가려울 것이다. 예전에 알던 어떤 기독교인은 모임에 낄 때마다 자식 자랑에 여념이 없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하느님의 축복은 함께 나누는 겁니다. 사람의 심리를 모르고 하는 말이다. 그는 자기애를 충족했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시기심을 억눌러야 했다. 시기심은 질투로 변형될 수 있다. 질투는 삼자 관계에서 느끼는 부러움으로 자기 성장에 동인이 된다. 남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까요? 저는 서울의 명문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하여 석사 학위를 취득한 50대 초반의 주부입니다. 그동안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논술 지도를 했습니다. 가정사에 충실하면서 저와 아이들 용돈 정도는 벌었습니다. 그러나 나이 탓인지 점점 일거리는 줄어들고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돈은 늘어났습니다. 남편의 봉급으로는 한계에 봉착해 취업이 잘 된다는 간호조무사를 하려 합니다. 직업에 귀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며 가족은 물론 친구들도 만류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렇지 않고 잘할 수 있고 보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인들은 제가 그 일을 해봤자 얼마 못 간다고 그 돈과 시간을 다른 곳에 투자하라 합니다. 제가 이상한 건가요? 사회가 부여한 페르소나에 연연하지 않는 힘. 심리학에는 페르소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페르소나는 그리스어로 가면을 뜻하며 사회가 그에게 부여한 직책을 말합니다. 당신은 여성, 엄마, 아내, 논술교사, 명문대 국문학 석사라는 페르소나를 가졌습니다. 자아는 페르소나를 통해 외적 세계와 만남으로써 사회에 적응합니다. 한 사람이 가진 다양한 페르소나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 있고 상황에 따라 유연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밖에서는 논술교사의 페르소나를 썼다가 집에 들어와서는 엄마의 페르소나로 갈아 써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논술교사로서 자식과 남편을 대할 것이고 가족과의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페르소나가 곧 그 사람의 인격은 아닙니다. 명문대 석사학위는 당신의 페르소나이지 인격은 아닙니다. 당신의 지인들은 페르소나를 위하여 자아의 소망을 포기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자아의 소망을 위하여 새로운 일을 하려 합니다. 중년에 시작하는 새로운 일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합니다. 머리로 하는 일은 좋은 일이고 몸으로 하는 일은 나쁜 일이라는 사회적 통념을 당신은 넘어서 있습니다. 직업군 중에 특히 변하기 힘든 페르소나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교수, 교사, 목사, 법률가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들은 주로 말로 모르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거의 항상 타인보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높고 어디에서든 인정도 받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변하려 하지 않는 단단한 페르소나를 가집니다. 그런데 당신에게는 유연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격을 페르소나와 동일시하지 않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인생 후반에 몸쓰는 직업으로 이직하려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마음이 편해짐을 느꼈습니다.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소망은 의식이 아닌 무의식에서 나왔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인식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사회가 부여한 페르소나에 연연하지 않는 힘은 원형에서 나옵니다. 원형의 의식화, 곧 원형의 도움은 새로운 페르소나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줍니다. 원형은 집단의 판단과 기준과는 다른 것을 제시하기에 집단의식을 중요히 여기는 사람은 망설입니다. 집단의식에 자신을 끼워 맞추어 집단의 인정을 받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는다면 그는 자신의 삶이 아닌 집단의 삶을 사는 겁니다. 겉으로는 성공적이고 만족스러운 인생으로 보이지만 왠지 모르게 속은 공허합니다. 그들은 공허를 호소하나 집단의 요구로부터 벗어날 용기는 없습니다. 그들의 삶은 전진하면서도 마음은 우울합니다. 집단이 요구하는 단단한 페르소나를 가진 직업일수록 속은 허합니다. 중년 이후에는 집단 의식에 대한 의존도를 덜어내야 합니다. 자기로서의 삶을 사는 용기. 당신의 자아는 지금 페르소나가 아닌 내면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내면의 소리를 듣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이는 생각만 해도 심장을 뛰게 합니다. 간호조무사라는 페르소나를 하나 더 가짐으로써 오는 사회적 성취가 아닙니다. 새로운 페르소나를 가지면 새로운 사람을 만납니다. 새로운 경험을 합니다. 경험은 그 자체로 가장 값지고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내면의 또 다른 나와 대응할지를 생각하면 설레는 일입니다. 설렘은 집단의식을 벗어났을 때에 오는 세속적 손실과 소외감을 보상하고도 충분히 남습니다. 당신은 종교인이 흔히 쓰는 영적이란 말을 쓰지 않았고 그런 말 사용을 매우 꺼렸습니다. 당신은 외적 관계의 통로인 페르소나가 아닌 내면의 소리를 듣는다는 점에서 이미 충분히 영적입니다. 두려움은 자아가 외부에 집중하면서 생깁니다. 외적인 것은 항상 변합니다. 사람을 자극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내적 인격과 만난 사람은 두렵다고 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두려움은 왔다가 사라질 하나의 감정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평소 선친께서 약주 한잔 하시며 즐겨 하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평양감사도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야. 아버지도 평양감사로 대변되는 명망 있는 페르소나보다는 자기로서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사회적으로 더 출세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으나 그러다가는 내가 나를 잃어버린다고 당신 철학에 투철한 삶을 사셨습니다. 아버지에게 경제적 소득과 사회적 지위는 언제나 차선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위대한 유산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자산은 자기로서의 삶을 사는 용기입니다. 존재는 무수한 경험의 합산이다. 당신은 대학 진학을 앞두고 취업이 잘 되는 실용학과에 진학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은 왠지 모르게 하기 싫은 평양감사를 하는 일 같아서 포기했습니다. 평양감사도 진정한 자기 실현이 될 수 있지만 내 몸에 맞지 않으면 버려야 합니다. 당신도 아버지처럼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국문학을 전공해서 잘 돼야 학교 선생이니 너처럼 우수한 학생은 법대 가서 판검사가 되라는 담임 선생님의 매우 현실적인 조언을 당신은 뿌리쳤습니다. 당신이 국문학을 공부하면서 얻은 소득은 학과 공부와는 상관이 없는 다양한 독서였습니다. 당신은 좁은 사고의 울타리에서 나오는 경험을 했습니다. 삶에 대한 의지는 소위 잘 나가는 사람의 모방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일찍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이 일이 나를 어떻게 행복하게 할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내가 나로서 사는 일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나의 길을 막을 수 없다는 신념을 가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종종 어려운 일도 겪지만 삶은 꿋꿋이 자신의 길을 걷는 사람을 돕습니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경제적 여건, 평범한 논술교사로서의 한계, 그것은 불행이 아니라 당신 삶을 새롭게 만드는 추동력입니다. 사람이 사는 다양한 환경에서 무엇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여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당신이 간호조무사가 되어 환자를 만나는 일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하여 당신이 어떤 존재가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삶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행함이 아니라 존재입니다. 존재는 무수한 경험의 합산입니다.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원형은 당신을 간호조무사로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간호조무사라는 외적 통로로 당신의 존재를 새롭게 재발견하게 하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강의실에서 말로 지식을 전달하고 정신적인 도움을 주는 일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병원에서 환자를 만나 손과 발을 쓰며 신체적으로 힘이 되어주는 일을 합니다. 정반대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정반대의 자기를 발견하는 기쁨을 얻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좌절도 겪겠지만 좌절만큼 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육지에서 바다 건너에는 무엇이 있을까 동경만 하는 삶보다는 위험을 무릅쓰고 뗏목이라도 만들어 바다 위에 띄우는 것이 진정한 자신을 찾는 길입니다. 따로 사는 가족, 자유로워서 좋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제가 태어난 해에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엄마는 저를 외조모댁에 맡기고 도시로 나가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일이 고돼서였을까요? 엄마에게 족쇄를 채운 저에 대한 애정이 없어서였을까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집에 들어와서도 저를 옆집 아이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외삼촌들 틈에 끼어 살면서 외로웠습니다. 이 다음에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 저의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의 열차는 저의 소망과는 다르게 달렸습니다. 결혼 후 10년이 되자 남편과 별거를 했고 이후 10년이 지나자 하나뿐인 딸도
독립해 살겠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외조모 댁에서 혼자에 익숙한 저에게 혼자는 낯설지 않았고 오히려 시간이 많아 편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다 남들이 사는 것을 보면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인생은 왜 이 지경이 됐을까 비참해집니다. 저는 정말 비참한가요? 내가 보기 좋고 편한 삶. 이 세상에 우여곡절이 없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더군요.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는 사람이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아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아내를 만들어준 것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기 좋지 않다고 해서 홀로 사는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내가 편하고 남에게 피해를 안 주면 좋은 겁니다. 인생은 남에게 맞추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맞추어 사는 겁니다. 1인 가구 세대가 늘어나는 현상은 삶의 형태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내 삶은 내가 보기 좋아야 합니다. 삶이 힘들수록 나를 편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단순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편한 당신은 지금 좋습니다. 남편도 딸도 혼자 사는 것이 좋아서 제 길로 갔습니다. 애증이 교차하는 가족의 굴레에서 해방됐으니 지금부터는 당신의 시간입니다. 남보기 민망하다고요? 그들은 남은 당신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뒤에서 무엇라고 쑥덕거려도 실은 당신에게 별 관심이 없습니다. 마음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할 때에 가장 편합니다. 힘들어도 편합니다. 당신은 어릴 때도 혼자, 결혼해서도 혼자, 자식이 있어도 혼자였고 그럼에도 편함은 느꼈습니다. 가족이 떠났다고 해서 아주 떠난 것은 아닙니다. 가끔 만나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쇼핑도 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힘들수록 더 힘들게 생각하려는 고약한 버릇이 있습니다. 힘들수록 단순하게 생각하면 바로 거기에 답이 있는데 말입니다. 지금 편한 사람이 내일도 편하고 한 달 후에도 편하고 미래도 편합니다. 지금 편하면 충분합니다. 거기가 천국이고 열반입니다. 당신의 편안함에 비참함이 끼어들었습니다. 당신은 대부분의 여성처럼 단란한 가정을 이루기 원했는데 내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비참하다는 겁니다. 당신이 원하는 단란한 가정은 무엇인가요? 어린 시절부터 혼자인 당신은 단란한 가정을 너무 이상화했습니다. 단란함의 정의를 다시 내리면 어떨까요? 꼭 뭉쳐 사는 가족이 단란하고 행복한 걸까요? 일찍 독립해서 따로 살면서 서로가 편하면 단란한 가정이 아닌가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보세요. 당신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했고 그때 가장 편했습니다. 생각을 행동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아내에게 정을 주지 않는 남편과 엄마를 불편해하는 딸, 그것은 당신의 성향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의식적 대화가 아니라 무의식적 경향성이 가족 고유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남편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했다면 당신의 문을 계속 두드렸을 겁니다. 외로운 당신은 마음의 문을 열었을 테지요. 딸도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원했다면 당신에게 의존했을 겁니다.
닫아놓은 당신의 애정의 문은 열렸을 겁니다. 남편도 딸도 혼자 있는 것을 함께하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래서 만났구나 하는 생각은 체념이나 포기가 아닌 희망입니다. 당신은 혼자일 때의 존재를 가장 잘 드러냅니다. 남들과 다른 삶을 산다고 비참한 것이 아니라 남들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사람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금목걸이를 목에 걸고 다녀도 나는 낡은 금속 목걸이를 걸고 다니는 것이 편하다면 그게 내 것입니다. 사람은 편안할 때 불필요한 정신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합니다. 당신이 어린 시절을 삼촌들 틈에 끼어 살아 외로웠던 것, 엄마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것은 당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진행됐습니다. 내 의지와 무관하게 진행된 것들은 어차피 내가 안고 갈 것들입니다. 삶의 출발이 달랐다고 해서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자기에게 최적화된 삶을 디자인해서 이 세상에 온다고 합니다. 원형은 그가 자기 인생을 살아가기에 최적의 외적 조건을 구성합니다. 이는 세월이 흐른 뒤에야 깨닫습니다. 저는 당신이 진정 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당신은 단란한 가정이라 했다가 얼른 말꼬리를 내렸습니다. 단란한 가정은 내 물건 같지가 않아요.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당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찾으면 가족의 형태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단란한 가정을 이상화한 당신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서둘러 결혼했습니다. 몸에 밴 외로움으로 인해 단란한 가정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당신은 의심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여성의 기본 페르소나인 아내 기능과 엄마 기능을 나는 왜 그렇게 힘들어했을까? 나는 혼자 살 팔자인가? 남편에게 미안했으나 남편도 나와 비슷한 사람이라 그 미안함은 상쇄할 수 있었다. 그래도 딸에 대한 미안함은 여전히 있다. 퇴근하여 빈집에 들어와 책상 앞에 앉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고 세상이 내 세상이 된 묘한 느낌이 든다. 이게 내 운명인가? 나만의 고유성을 보여주며 살기. 인류의 정신세계에 기여한 위대한 분들은 대체로 부모의 사랑이 결핍됐습니다. 그들은 결핍에 대한 갈망을 정신세계로 투사했습니다. 그들은 대체로 혼자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이 타인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행은 자신만의 고유성을 보여주며 사는 모습입니다. 남들과는 다른 고유한 삶을 당차게 살아가는 당신을 보고 사람들은 감동합니다. 사람마다 사는 모습이 다르구나. 내 길을 당차게 걷는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사람 사는 모습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치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사람 사는 게 다 똑같다면 모두에게 통용되는 모범적 삶의 매뉴얼이 있을 텐데 그것은 최악의 불행입니다. 혈육끼리 뭉쳐 사는 가족 제도는 인류가 합의한 비교적 안정적인 형태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타당한 절대적 형태의 공동체는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영성 관련 책을 부지런히 읽고 있습니다. 저는 좋은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저는 참 재미없게 사는 것 맞죠? 아직도 나는 좋은데 다른 사람의 생각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엄마 없이 자란 어린 시절에
남 눈치를 봐서 생긴 걱정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세속적 윤리 규정을 넘는 초월 윤리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내 인생이 집단이 정한 규범이나 기준에 턱걸이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내 인생입니까? 집단의 인생이지요. 우리는 하나의 기준을 넘으려 할 때마다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찾아오는 자유와 희열은 넘어본 사람만 압니다. 당신은 지금 그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당신은 더 많은 책을 읽었고 가사에 들일 에너지를 사유에 쏟았습니다. 생각을 정리하려 글을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홀로 사는 외로움을 달래는 고유지책이라 생각했는데 지금은 혼자 사는 외로움이 준 값진 선물이 됐습니다. 최근에 당신은 여사제로 나오거나 여사제의 제의에 참석하는 꿈을 여러 번 꿨습니다. 사제는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종교적 지책입니다. 제의는 땅과 하늘을 연결해주는 의뢰입니다. 심리학적으로는 의식과 무의식을 연결해주는 꿈입니다. 꿈은 당신이 추구해야 할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당신은 영적 존재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세상에서 실패를 거듭합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가 되고 치유자가 됩니다. 이 세상에 영적 성장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는지요. 없어질 것들에 사활을 걸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말은 영적이지만 본심은 욕망 추구가 제일인 종교인이 얼마나 많은지요. 인생의 목적은 하늘과 땅을 통합하는, 즉 의식과 무의식을 통합하는 사제가 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의 꿈은 원영이 보여준 상징입니다. 그 길로 가라고,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당당히 당신만의 길을 가라고. 심리상담가로서 상처 입은 사람을 돌보는 당신은 이미 여사제이고 제2의 집례자입니다. 융심리학과 내면여행 2번째, 참된 자기. 삶의 진정한 목적은 자기가 되는 것이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보자. 당신은 참된 자기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대답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참된 자기로 살아가는 것 사이에는 적지 않은 갈등이 있다. 당신이 진정으로 그리워하는 삶, 영원한 마음의 향수 같은 삶이 무엇이냐고 물었다고 하자. 사람들은 저마다 다양한 것에 대하여 말할 것이다. 그런데 그 다양한 것들이 하나를 향하고 있음을 융은 발견했다. 융은 이를 자기라고 했다. 자기는 정신의 중심에 위치한 원형 중의 원형이다. 자기는 과학적 정신의 세계를 넘는 영역에 속한다. 의식과 무의식이 합쳐진 곳의 중심이고 정신 전체의 지휘소이고 자아의 영향력을 미쳐서 개성화를 촉진하는 초월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여기 한 사업가가 있다고 하자. 인생 후반기에 그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갑자기 화가가 되겠다고 나섰다. 그의 생각은 여러모로 비현실적이고 그가 속한 집단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에 만류했다. 그러나 그는 어떤 큰 힘에 끌려 꼭 그 일을 해야 한다는 소명감에 사로잡혔다. 사업장을 해체하고 화가의 길로 나섰는데 어디서 나온지 모를 놀라운 잠재력을 발휘하여 꿈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다. 바로 자기의 초월 기능이 작동한 것이다. 자기는 최고의 원형으로서 따로 형태가 있지는 않지만 사각형이나 원으로 구성된
만다라 문양에 투사되기에 좋은 특성을 가졌다. 만다라는 개별과 조화라는 두 가지 특성으로 구성됐다. 티베트 불교 수행자는 홀로 그리고 집단으로 만다라 그리기 작업을 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거나 도의 경지에 이른다. 개성화의 길로 떠난 분들의 꿈속에는 자기 상징이 종종 나온다. 숫자 4와 관련된 상징, 보석, 교회, 선박과 컨테이너, 나무, 꽃, 산, 호수, 제의, 사제 등도 자기의 상징물이다. 꿈에서 만나는 자기 원형은 실제 이상으로 황홀한 경험을 불러일으킨다. 바로 잠에서 깨거나 평생 잊지 못하는 꿈이 된다. 오늘 들려드린 책은 출판사 추수밭에서 펴낸 박성만 저자의 오늘부터 나를 위해 울기로 했다 입니다. 이 책은 인생 전반전을 마무리해가는 40, 50대 여성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과 그에 대한 처방,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질문과 해답을 통해 진정한 자기를 만나도록 안내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린 부분 이외에도 좋은 글들이 많이 담겨 있고 후반부에는 부단한 노력으로 자신의 행복과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여성들의 이야기도 담겨 있으니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든 하루 살아내느라 너무 애쓰셨습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로 모두 충분한 사람입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